안녕하세요. 저는 평창동에 사는 6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꽤 알아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지만 오랫동안 웃어본 적이 없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20해 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며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후로 고통을 잊으려 일에만 매달렸고 사업은 승승장구했지만 사람들은 저를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어요. 지금부터 그 만남으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봄, 벚꽃이 한창 피어나던 4월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집안일을 해주던 도우미가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한다며 아내가 고민했습니다. 이번엔 도우미를 좀 젊은 사람으로 구해보려고요. 전에 계시던 분은 오래 일하셔서 정이 들긴 했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힘든 일은 못하셨잖아요. 아내가 하는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누가 오든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아내가 소개소를 통해 안내받은 지원자들의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 혼자 알아서 하겠다더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며 저에게도 함께 보자고 하더군요. 한번 집에 들이면 몇 년을 매일 얼굴 보며 지낼 사람인데 당신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빠도 시간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오전 저도 내키지 않는 도우미 면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아내와 함께 지원자들을 만났죠. 저희가 급여를 넉넉하게 주는 편이라 그런지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꽤 많더군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은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경력은 화려했지만 왠지 거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40대 초반의 조선족 여성이었는데 한국말이 서툴러 아내가 난색을 표했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아내가 말하자 서재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순간 저는 의외라는 생각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우미 지원자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 보였거든요.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앳된 모습이 많이 먹어봐야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민지라고 합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꼿꼿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23, 역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학생이네요. 대학생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죠? 제가 이력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편한 일만 찾는다고 들었는데 남의 집 식모 일을 하겠다니. 제가 급하게 돈을 모아야 할 사정이 있어서요. 어차피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낮 시간엔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말을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하면서 공부하려면 이런 일 말고 조금 덜 힘든 일을 찾아봐요. 우리 집은 일이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들 거예요. 저는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린 학생이 굳이 남의 집 일을 하며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자의 대답이 예상 외였죠.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크면서 웬만한 일은 다 해봤어요. 체력도 좋고 일도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눈빛이 참 맑고 진실해 보였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말도 왠지 마음이 쓰였죠. 학생이 나가고 난 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저 학생은 아무래도 너무 어린 것 같네요. 우리 집은 관리할 곳도 많고 손님도 자주 오시는데 일하다가 힘들다고 금방 그만둘 것 같아요. 아내가 반대했지만 전 생각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젊은 사람 썼으면 좋겠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일단 한 달간만 일을 시켜보면서 지켜보자고. 오늘 온 사람 중에 저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일도 일이지만 태도가 제일 적극적이잖아. 결국 아내도 제 말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지원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한 뒤 다시 그 대학생을 불러 못 박듯이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습기간 두겠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못하면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건부 합격이지만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렇게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됐죠. 새로운 도우미는 근무 첫날부터 남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서재로 갔는데 이미 거실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더라고요. 언제 일어난 거지? 제가 놀라서 문을 열고 물으니 부엌에서 나온 어린 도우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5시에 일어났어요. 회장님이 6시면 일어나신다고 들어서 그 전에 기본적인 청소는 끝내놓으려고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그냥 7시쯤 일어나서 아침 준비만 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원래 잠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여기 오기 전에는 24시간 감자탕집에서 새벽 내내 일했어요. 그런 곳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회장님 커피 내려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전에 있던 도우미는 손맛은 좋았지만 커피 내리는 솜씨는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 마시곤 했는데 새로운 도우미는 커피도 잘 내리더군요. 하지만 큰 살림이 낯설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그릇을 깨트리는 건 기본이고 청소기를 돌리다가 화분을 넘어뜨리기도 했죠. 특히 요리도 제 입맛엔 안 맞았어요.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제가 먹기엔 간이 세고 음식이 전체적으로 너무 달더라고요. 음식은 우리 집 입맛에 맞게 좀 연습이 필요하겠군.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턴 놀랍게도 제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나오더군요. 제가 달라진 음식 맛에 놀라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당신 말 듣기 잘한 것 같아요. 음식 맛이 짜다는 말 듣더니 저한테 수첩이랑 펜을 들고 와서 당신이랑 우리 식구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입맛을 싹 적어가더라고요. 뭐든 열심히 하는 아이 같아요. 회장님, 오늘은 갈비찜 만들어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도우미가 떨린다는 듯 말했지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갈비를 한 입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급 한정식집 요리 못지않은 맛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도우미의 성실함은 끝이 없었어요. 제가 까다롭게 지적하는 것들을 일일이 수첩에 적어가며 고쳐나갔죠. 사실 제가 좀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재의 책들을 크기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고 화분 잎사귀 하나에도 먼지가 내려앉는 걸 보기 싫어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짜증낼 만한 요구사항들이 많았지만 어린 도우미는 열심히 모든 것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더군요. 하루는 밤늦게 서재에서 책을 보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는데 도우미가 식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어요. 아니 이 시간에 안 자고 뭐라는 거지? 제가 묻자 깜짝 놀라며 공책을 덮었습니다. 아 회장님, 그냥 과제하고 있었어요. 아이 저런, 낮에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 없어서 이 밤중까지 공부하나 보군. 괜찮아요. 수업은 저녁부터라서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일정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더라고요. 새벽 5시 기상, 6시까지 청소, 7시 아침 준비, 그 와중에 잠시라도 쉬거나 숨 돌릴 틈은 없어 보이더군요. 아무리 젊다고 너무 그렇게 무리하면 몸상이에요. 어려서부터 건강 조심해야지.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순간 저 자신도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오지랖이야? 언제부터 내가 남 걱정을 했다고? 말해놓고 보니 민망한 생각이 들어 괜히 헛기침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회장님. 원래 잠이 많은 편이 아니고 바쁘게 살면 오히려 힘이 나거든요. 도우미가 특유의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눈밑이 꺼멓게 그늘진 게 말과는 다르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럼 주말만이라도 좀 푹 쉬어요. 그래서 주말엔 휴일을 주는 거니까. 주말엔 다른 아르바이트 해요. 토요일엔 카페에서, 일요일엔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온전히 쉰 날이 하루도 없다는 건가?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뭐지? 제가 묻자 도우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만 생각해 주세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정이란 게 있을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린 도우미는 완전히 우리 집에 적응했어요. 집안은 반짝반짝했고 요리 실력도 일품이었죠. 무엇보다 식구들의 습관과 취향을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속이 안 좋으신지 식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아침 식사는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동창 모임 있으신 거 맞죠? 요즘 좋아하시는 블라우스 세탁소에 찾아다 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줬습니다. 그러니 도우미를 넘어 개인 비서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힘든 와중에도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한 것을 이루기 전에는 지치지 않으려는 듯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군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도우미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특별해요. 그렇게 성실한 젊은이는 처음 보는 것 같다니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말이야. 이 부모한테 기대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확실히 또래들과는 많이 달라. 사실 그때쯤 저는 이 어린 도우미에게 묘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혼자 아등바등 살아가는 걸 보면 남이 아닌 딸 같은 생각이 들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도우미가 집에 오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을 50만 원 올려주도록 하지. 제 말에 도우미가 깜짝 놀라 손살에 쳤습니다. 어머나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주고 계세요. 난 장사꾼이라 절대로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다고. 석 달간 열심히 하는 걸 지켜보고 결정한 일이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제 말을 들은 도우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은혜라니 일한 대가를 받는 건데.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딴청을 피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치열하게 사는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왔는데 도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향해 물었죠. 아니 도우미는 어디 갔나? 말도 마세요. 아픈 걸 참고 일했는지 열이 펄펄 끓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깜짝 놀랐잖아요. 뭐야? 그래서? 김 기사 시켜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더니 피로랑 지독한 감기 몸살로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고 며칠 입원 치료 받으라고 했다네요. 아유 저런 큰일 날 뻔했구만. 그래서 아이가 입원해 눈에 보이지 않자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직원 한 명쯤 없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집안이 썰렁한 것 같고 마음이 불편했죠. 이틀 후 도우미가 헬쑥해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만에 얼굴이 말도 못하게 상했더라고요. 아니 왜 무리해서 퇴원했나? 더 쉬다가 와도 되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도우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는데 더는 뺏기칠 수 없어요. 덕분에 편하게 잘 쉬고 다 나았어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기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요. 돈이 필요하면. 아니에요 회장님. 지금도 충분히 도와주고 계세요. 제 일은 제가 해결해야죠. 도우미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도우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어. 아니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도울 일이 있나 해서 말이야. 애가 너무 간절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물어도 답을 안 하니 궁금하기도 하고. 당신이 어쩐 일로 남한테 관심을 다 가져요? 하긴 나도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긴 해요. 그래도 본인이 말하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괜히 말도 없이 뒤나 캐고 그러면 실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안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도우미가 거실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다가 제가 들어오자 황급히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뜻 보기로는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을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부를 이루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서 일하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는데 도우미가 식탁에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붉어진 눈을 숨길 순 없었죠. 무슨 일인가? 제가 물으니 도우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뭐 필요하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앉아봐요. 얘기 좀 해보자고. 평소에 저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둘 수가 없더라고요. 도우미가 머뭇거리다가 자리에 앉았고 제가 직접 차를 끓여 따라줬죠.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한참이 됐는데 아직도 말 못할 게 있나?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도우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사실은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서요. 특별한 날? 제가 보육원에 들어간 날이에요. 정확히 20년 전 오늘이요. 그 말을 하는 도우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이라면 도우미가 3살 때인데 그 어린 나이에 엄마와 헤어졌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더군요. 부모님은 돌아가신 건가? 아니요. 사실은 생사도 잘 몰라요. 그냥 길을 잃고 시장통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늘 차고 있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은색의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죠. 이건 제가 처음 보육원에 들어갈 때부터 차고 있던 거래요.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해서 항상 몸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요? 어머니 찾으려고? 도우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돈 모아서 우리 엄마 찾으려고요. 전국을 다니면서라도 꼭 찾을 거예요. 살아계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버린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해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찾으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간절한 목소리에 눈시울이 다 붉어졌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해였기 때문에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부모님 찾는 일 도와주면 어떨까? 네? 아니 그게 무슨... 사실은 나도 가족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그 절실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거든. 내가 사람 시켜서 한번 알아보지. 그 말을 들은 도우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날 저는 비서를 불러 물었어요. 박 비서, 우리 도우미가 어머니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잘 알고 있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뭐 단서될 만한 게 있는지 제가 도우미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듣기론 보육원에 들어갈 당시에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흘려들어서 잘은 모르겠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믿는 직원이고 어떤 일을 맡겨도 끈기 있게 해내는 사람이라 아이를 잘 도와줄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비서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도우미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뜻 목에 걸린 걸 보긴 했지. 늘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같던데. 왜? 뭐 이상한 게 있어? 저기 가까이에서 직접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복잡한 얼굴로 제 앞에 도우미가 차고 다니던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 목걸이 예전에 사모님이 혜진 씨에게 주셨던 것과 너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과 너무나 비슷해요. 펜던트 모양이나 특히 영어로 쓰인 이니셜까지. 뭐라고?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비서가 내미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어요. 목걸이에 영어로 된 두 글자 H와 J. 이거 혜진 씨 이름에 약자를 새겨 넣으신 거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목걸이 모양도 너무 똑같은데 각인된 글자까지 완벽히 일치합니다. 저는 급히 20년 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니 어린 혜진이의 사진이 보였죠.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비슷한 목걸이가 얼마나 많겠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실 제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냉정한 사람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바로 첫 결혼에서 얻은 늦둥이 외동딸 혜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미소가 아름다웠던 전처는 몸이 약해 늘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거의 포기하고 지냈어요. 난 아이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그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러다 몸 상할까 봐. 난 그게 더 걱정이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하늘에서 귀하디 귀한 딸을 보내주셔서 제 나이 40이 훌쩍 넘어 드디어 자식을 품에 안아보게 됐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몸이 약했던 전처는 아이가 돌이 지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슬픔으로 몸부림쳤지만 어린 딸을 위해서는 이악 물고 버텨야 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재혼도 선택했죠. 전처가 떠나고 다음 해 어린 딸을 잘 키워줄 것 같은 참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린 겁니다. 재혼한 첫날 밤에 저는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난 따로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저 불쌍한 어린애 잘 키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혼자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회장님 마음 모르겠어요? 혜진이가 제가 계모라는 사실조차 모르도록 친자식처럼 잘 키울게요.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가 저는 한없이 고마웠어요. 근데 다시 마음을 잡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저에게 또 한 번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왔네요. 바로 겨우 3살 된 어린 딸이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친 듯이 아이만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어요. 혹시나 누군가가 데려간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만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연이어 큰 슬픔을 겪으며 충격을 받은 저는 마음을 닫고 점점 냉정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재혼한 아내는 정숙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아내가 재혼하며 데려온 아들도 착하고 똑똑했지만 저의 슬픔을 잊게 해주진 못했어요. 그 시절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박 비서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처가 아이에게 사줬던 목걸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무탈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처가 직접 고른 목걸이에 딸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이었죠. 그런데 어린 도우미가 늘 지니고 다닌다는 목걸이가 바로 제가 잃어버린 딸의 목걸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목걸이와 오래된 앨범 속 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유심히 비교해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라 앨범을 다시 펼쳐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저는 도우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도 그 시절 딸의 목걸이를 떠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진 속 딸의 목걸이가 정말 도우미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혜진이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비슷해 보이는구만. 네, 거기다 목걸이에 각인된 이니셜도 같고요. 그리고 이상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상한 거라니? 도우미의 부모를 찾기 위해 보육원에 들어간 시기를 조사해보니까 혜진이가 사라졌던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럴 리가...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오히려 믿기지 않았죠. 박 비서,
혹시라도, 정말 만약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약 도우미가 제가 잃어버린 딸이라면 괜한 기대를 품었다 또다시 절망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어느새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하지? 도우미한테 미리 말하기도 그렇고.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우미가 쓰는 칫솔이나 머리카락만 있으면 됩니다. 며칠 후 박 비서는 조용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도 도우미만 보면 가슴이 요동치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먼저 떠난 전처와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특히 웃을 때의 눈매가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상하게 도우미에게 신경 쓰던 게 핏줄이기 때문이었나 싶어 신기한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정확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속단은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도우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저 일이 좀 복잡해서. 그럼 박 비서님께 부탁해서 보약이라도. 걱정스러운 도우미의 표정을 보니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지난 20년 동안 고생만 하며 살았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웠어요. 며칠 후 드디어 기다리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제 서재로 들어왔을 때 이미 버티기 힘들 만큼 몸이 떨리더군요. 회장님! 비서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했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 그 선명한 글자가 갑자기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서류를 보고 또 봤네요.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 어린 도우미가 정말 제 딸 혜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어요.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는데 그 딸이 바로 제 옆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비서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우미에게 달려가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의문. 왜 딸이 사라졌는가? 그 진실을 먼저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비서, 20년 전 일을 다시 조사해줘. 혜진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이번엔 꼭 모든 걸 파헤쳐야겠어. 알겠습니다. 혜진 씨가 들어간 보육원에서부터 역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박 비서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혜진이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죠. 햇살을 받은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저렇게 전처와 판박이처럼 닮았는데 전 그동안 왜 딸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너무나 소중하지만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라 무의식 중에 일부러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내 딸, 내 잃어버린 딸이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다는 게 꿈만 같았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혜진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이라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죠. 회장님, 오늘 입맛이 없으신가요? 음식간이 잘 안 맞아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이 절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회장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착하고 바르게 자라준 딸이 너무 고마웠죠. 아무것도 아니야. 너나 밥 좀 많이 먹어라. 너무 마른 것 같네.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말투가 나와 혼자 헛기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그런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제 딸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이의 실종에 대해 조사하던 비서가 충격적인 사실이 담긴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괜찮아, 말해보게. 내가 지금 더 놀랄 일이 뭐가 있나?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경찰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모두 재검토했는데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점? 네. 혜진 씨가 실종된 날 집 근처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량으로 생각했지만 그 차가 하루에 4번이나 같은 곳을 지나갔더군요. 박 비서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했을 때가 아니라 CCTV 화면이 선명하지 못하고 흐릿했지만 검은색 차량이 찍혀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차량을 추적해봤더니. 박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죠. 왜 그러나? 계속 말해보게. 지금은 폐차됐지만 그 당시 차량의 소유주가 사모님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당시 회장님이 사모님의 부탁으로 회사에서 일하도록 배려도 해주셨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히 나도 알지. 사업하다 망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집사람이 부탁했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라고 했는데 아마 그냥 집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조사해보니 혜진 씨가 자랐다는 그 보육원 원장과 사모님의 사촌 오빠인 최진욱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뭐라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죠. 저희가 20년 전 혜진 씨를 찾을 때 분명히 그 보육원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는 없다고 해서 결국 혜진 씨를 찾지 못한 겁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내와 제 딸의 실종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지. 20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무서운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그래서 계속 조사하다 그 보육원에서 일하던 전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최진욱, 그러니까 사모님의 사촌 오빠가 혜진 씨가 사라지던 날 같은 날에 한 어린 여자아이를 보육원에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맡아주고 입을 닫는 대가로 원장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줬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좀 더 확실한 뭔가가 없는 건가? 제가 간신히 이성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 찾았습니다. 당시 보육원 원장을 직접 만났죠.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 처음엔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압박하니까 결국 실토했습니다. 20년 전 사모님의 사촌 오빠가 직접 아이를 데려왔다고. 그리고 절대 발설하지 말라며 거액을 주고 갔답니다. 누가 찾아와도 그런 아이는 없는 거라고 몇 번이나 못을 박았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거지? 난 직업도 없는 그 남자한테 일자리까지 줬는데 그 남자의 단독 범행일까? 아니면 집사람이. 저는 마지막까지 아내가 그 일을 주도했다고 생각하긴 싫었어요. 하지만 비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종이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을 만난 다음 최진욱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진욱의 통장 기록도 확인했죠. 20년 전 사모님이 거액을 사촌 오빠의 통장으로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사업이 망하고 형편이 어려웠던 최진욱이 보육원에 거액을 줬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그 돈이 사모님이 보낸 거라는 게 밝혀지더군요. 박 비서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아내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제 어린 딸을 납치해서 버린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다는 건가? 최진욱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건지 당시 상황을 녹음해뒀습니다. 박 비서가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오빠도 그 일 때문에 기분 나쁘다며? 아이 그래 당연하지. 내가 자기 마누라 사촌 오빠인데 회사 중역 자리 하나는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했더니 이 나이에 대리나 하라고? 그게 말이 되는 처사야? 그것 봐.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제대로 복수하라고.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린애는 죄가 없잖아. 죄가 왜 없어? 이 집에 태어난 게 죄지. 내 아들 앞길을 막는 게 죄야. 정이야.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니까? 오늘 가정부도 집에 없고 그 사람도 거래처랑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어. 오빠는 그냥 애 차에 태워서 동창이 한다는 그 보육원에 버리고만 오라니까. 그러다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절대 안 들키게 내가 다 수습할 거야. 오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만 데려다 놔. 원장한테 줄 돈은 내가 지금 당장 보내줄게. 원장 입단속이나 제대로 해. 나중에 누가 찾아와도 절대로 아이에 대한 건 밝히지 말라고 하고. 혜진이라는 애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야. 알겠어?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야? 안 그래도 넌 이제 대걸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됐잖아. 웃기지 마. 이건 아직 완벽한 게 아니라고. 내 아들이 남편 뒤를 이어서 회사를 물려받아야 완벽해지는 거야. 그러려면 저런 계집애 따위 없어져야 해. 나중에 우리 애가 회사만 맡으면 오빠 노후도 완벽히 보장해 줄게. 그리고 남편한테 잘 말해서 지금 대리자리 말고 적어도 이사나 상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빠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니까? 분명한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이라 좀 젊었지만 분명히 아내였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들였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정작 제 딸은 내다 버린 겁니다. 그런 무서운 짓을 벌여놓고 딸을 잃고 괴로워하는 저를 위로하는 척 20년이 넘는 세월을 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소름이 돋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쩐지 그때 아내가 무리할 정도로 자기 사촌 오빠에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났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그 남자에게 부장 자리를 마련해줬죠. 하지만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뒷돈을 받아 그 사건을 묻어주는 조건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게 남자를 회유해 제 딸을 버리기 위한 조건이었다니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비서를 향해 말했어요. 박 비서, 한 가지만 더 조사해줘. 요즘 집사람이랑 아들이 뭘 하는지, 특히 회사와 관련해서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확인해봐. 그렇게 큰 야망이 있는 여자라면 분명히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 집에서 잘 살던 아들이 갑자기 따로 살겠다고 나간 것도 이상하고 둘이 뭔가 나 모르게 움직이려는 게 아닐까 싶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정원에서 아내가 꽃을 바라보며 혜진이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얼굴 가득 평소처럼 우아하고 단정한 가면을 쓰고 말이죠. 그런 아내가 지금 자기 곁에 서 있는 아이가 20년 전 없애려고 한 혜진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더군요. 며칠 후 박 비서가 또다시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과 진수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난 3년간 공금을 약 80억 이상 빼돌렸습니다. 그 돈을 해외 계좌로 꾸준히 송금하고 있었어요. 최근엔 금액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고요. 비서가 증거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가짜 계약서, 조작된 회계장부, 해외 송금 내역,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죠. 박 비서, 이제 충분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넘길 준비해. 알겠습니다. 근데 회장님, 혜진 씨에겐 언제 사실을 알리실 겁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혜진이는 아직 자신이 제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성실한 도우미로 살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알려줄 거야. 일단 바퀴벌레 같은 그 모자부터 정리하고. 근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혜진이를 따로 불렀다는 것이었죠. 저는 몰래 혜진이의 방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민지 씨, 이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둬요. 그리고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죠. 네? 아니 사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역시 집안일은 좀 연륜이 있는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줘요. 봉투에 돈도 넉넉하게 넣었으니 혹시 금방 일을 구하지 못해도 당장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사모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칠게요. 말씀만 해주시면. 민지 씨!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들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원래 한 달만 지켜보기로 하고 시작한 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일하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고집 부려서 사람 난처하게 할 건가요?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게 좋잖아요. 아내도 뭔가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지? 큰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아, 여보. 그냥 민지 씨랑 얘기 중이었어요. 아내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어요. 혜진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당신 나랑 얘기 좀 하지. 그렇게 저는 아내와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어요. 당신 뭔가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말짱한 얼굴로 거짓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알긴 내가 뭘 알아요. 2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지. 그동안 잘도 나를 속였군. 그제야 아내의 얼굴에 동요하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속이다뇨. 내가 뭘요? 도우미가 내 딸 혜진이라는 거 당신도 눈치채고 있었지?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뻔뻔하게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순순히 인정하는 말투에 오히려 제가 당황했죠. 어떻게,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쥐며 대답했어요. 유전자 검사했어. 그리고 당신이 20년 전에 한 짓도 다 알아냈고. 여보, 그때 저는... 변명하지 마! 최진욱도 그 보육원 원장도 다 불었어.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여잔지 알려주는 녹음도 있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내가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모으고 비는 신용을 하더군요. 여보,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땐 내가 정말 미쳤었어요. 진수의 미래를 생각하니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앞날을 위해 겨우 3살짜리를 버렸단 말이야?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20년 동안 나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 죄책감? 그렇다면 그때라도 혜진이를 데려왔어야지. 아니 적어도 혜진이를 찾는 일을 방해하진 말았어야지. 그러면서 매일 나를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는 척했겠지. 그 위선 생각만 해도 역겨워.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해 심하게 떨려왔죠.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훔쳤어. 아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왜? 이것도 변명해 보시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당신이 한 짓거리를 훨씬 많이 알고 있어. 진수랑 같이 해외 계좌로 80억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도 다 알아. 제 말에 아내는 무너져 내리며 모든 걸 포기한 듯이 말했어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죗값을 받게 해야지. 혜진이를 내다버린 건 공소시효가 지나 안심했을지 모르지만
횡령, 배임, 최근에 당신과 진수가 저지른 일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여보, 제발 20년 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정? 20년 동안 날 속이고 내 딸을 버리고 회사 돈을 훔쳐놓고 감히 정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 그렇게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나 애까지 내다 버렸으면서 돈은 왜 빼돌린 거야? 너무 불안했어요. 언제 내 죄가 밝혀질지 몰라 무서웠거든요.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진수랑 내가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살구멍을 만들어 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 줄 테니 스스로 자수해.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배려야. 혜진이한텐 말씀하셨어요?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야. 더러운 그 입에 내 딸 이름 올리지 마. 그러고는 방에서 나오니 복도에서 혜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이 우시는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시치미를 뗀 아내를 생각하니 산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딸에게 털어놔야 할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어요. 아내가 스스로 자수하길 바랬지만 만약을 대비해 비서에게 연락해 모든 준비를 마치도록 했죠. 박 비서,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자수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될 만한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쯤 밖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내가 큰 가방을 들고 집 앞에 세워진 차로 향하고 있었죠. 기다리는 차는 분명 아들 진수의 차가 틀림없었네요. 저는 아내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결국 자수가 아닌 도주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비서에게 연락해 한숨 쉬며 말했어요. 정의가 도망치려 하고 있어. 당장 경찰에 연락하고 증거 제출해. 네,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공안과 항만에 모두 협조 요청 받아놨습니다. 역시 박 비서였죠. 저는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을 생각해 아내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서는 아내가 벌인 그간의 행태로 보아 자수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미리 손을 써 아내와 그 아들을 도간에 든 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순간 경찰차 여러 대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처 출발하지 못한 아내와 그 아들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잡혀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같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혜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어머, 지금 사모님 잡아가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 있거라.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마. 하지만 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경찰에 끌려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저는 혜진이를 서재로 불렀어요. 더는 미룰 수 없더군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인가요? 사모님이 왜 경찰에... 딸의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너무 충격적일 거야. 하지만 모두 사실이니까 끝까지 들어야 해. 네, 회장님. 딸은 야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뒤 어려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혜진이야.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보육원에서... 그래, 보육원에서 자랐지. 하지만 넌 고아가 아니었어. 방금 경찰에 잡혀간 그 여자가 널 납치해서 보육원에 버리도록 꾸몄다.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목걸이 이야기, 20년 전 실종 사건,
그리고 아내의 범죄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이란 말인가요? 그래, 넌 내 딸이야, 혜진아. 네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던 엄마를 꼭 닮은 내 딸. 저도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되찾은 기쁨과 그동안의 고통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회장님이 정말 제 아버지라니. 그동안 따뜻한 회장님 보면서 이런 분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딸은 저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모두가 냉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저에게 말이죠. 그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딸에게 얼마나 이끌렸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신경 쓰고 챙겨주고 싶어 했는지 돌아보게 되더군요. 이 혈육의 정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다고 생각했네요. 그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박 비서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내와 그 아들이 결국 죄를 자백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아들과의 금빛 미래를 꿈꾸던 아내는 결국 아들과 함께 차가운 감옥으로 떠나게 됐죠. 재판이 있던 날 아내는 실형을 선고받자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때 미쳤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부탁이에요. 울부짖는 아내 옆에서 그 아들도 눈물을 흘리더군요. 법원을 나오며 혜진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그래, 다 끝났다. 그동안 힘드셨죠?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널 다시 찾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때 어린 너를 지켜주지 못해 아비가 면목이 없다. 하지만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탓 아니잖아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저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요. 내일은 엄마 보러 가요. 엄마를 만나면 꼭 낳아주셔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는데. 딸은 엄마를 찾고 싶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말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딸에게 아내의 몫까지 그동안 주지 못한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했죠. 그 뒤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저를 돕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평사원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있네요. 회사에서도 딸의 성실함은 빛을 발했어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죠. 처음에 회장 딸이라고 거리를 두던 직원들도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금세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오늘 회사 홍보 아이디어 회의했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의견 냈는데 팀장님이 좋다고 하셨고요. 그래, 어떤 아이디어였니? 보육원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회사의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딸의 아이디어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 수익성은 떨어지겠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기업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앞다퉈서 사회 환원 사업 하잖아요. 저는 그런 딸이 기특해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준 제 딸의 앞날에 축복과 행복만이 가득하게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